그렇죠? 어차피 1년 동안 같이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 부동산 공법의 성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냔 말이죠. 여러분 이 부동산 공법은 대단히 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을 여러분 잘 하시려면 이 부동산 공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누구하고 친해지려면 그 사람 성격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 사람 성격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가까워집시다 하고 악수하고 우리가 가까워집시다. 그럼 가까워지나요? 안 되잖아요. 괜히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취미가 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이 뭐고 이걸 알게 되면은 점차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공법을 좋아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공법을 좋아하려면 기본적인 공법의 성격을 좀 파악하시고 아하 이런 점에 맞춰서 항상 공법을 공부하시면 그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법이 어떤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격을 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공법은 아까 첫 책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부동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법.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법은 이건 우리가 어때요? 동산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시시하니까. 우리는 부동산만 다뤄. 그럼 부동산 하면 아까 뭐라고요?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토지와 건축물.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이 우리 부동산 공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하면 뭘 얘기한다? 토지를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하면 토지.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주로 토지를 많이 다루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에는 부동산 공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토지공법, 토지공법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나는 특히 토지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중에 부동산에 합격하고 토지로서의 전문가, 토지 투자, 토지를 나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면 부동산 공법은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공법을 모르는 토지는 단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동산 공법과 토지하고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토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죠. 토지 전문가. 나는 이제 토지 전문가다 해서 방송에서 나와서 가끔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토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과연 토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아까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 무려 몇 개 있다고요? 150여 개 법률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법률도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 그러면 정말 토지에 대한 전문가 되려면 그런 법률도 바뀔 때마다 전부 공부를 좀 하고 또 사실상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 쪽에 토지를 조금 좀 일을 좀 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토지 일부분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난 이제 토지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전문용어 깊게 들어가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토지 전문가가 그만큼 적다. 토지 전문가가 그만큼 적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토지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만약 꿈을 꾼다면 그 부분은 블루오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한번 앞으로 토지 쪽에 최고 전문가 한번 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토지는 전문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부동산의 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보통 급수를 나눕니다. 상급, 중급, 하급.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나누냐? 공인중개사 합격하셔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전세나 월세를 갖다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인중개사는 하급 공인중개사로 저는 칭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건 슈퍼마켓 아저씨도 할 수 있고 구두방 아저씨도 할 수 있고 아파트에 가서는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집 한번 딱 보여주고 됐죠? 그럼 다 끝나. 그리고 계약서만 쓰면 돼. 말 많이 하면 그 사람들 싫어해. 그렇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건 중개업이 아니야. 근데 이게 가장 단순하고 손쉽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만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중급 정도 되면 뭐냐?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내용을 다룬다든가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법률적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상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로 다룰 수 있다면 보통 저는 이제 중급 정도로 칭합니다. 그러나 최고급 공인중개사는 뭐냐?
토지죠. 토지를 매수해서 또는 토지를 경락을 받아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분양을 하고, 요즘에는 분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익성까지 맞춰줍니다. 분양했을 때의 수익을 얼마나 보장해준다. 여기다 어떤 업종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여기다 뭘 어떻게 하면 수익이 얼마 보장, 여기까지 맞춰줘야 사람들 안정적인 투자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개발이라고 그러죠. 이런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최고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왕 시작하는 거 몇 단계? 그렇죠. 한번 해봤으면, 우리는 한번 시작했으면 그래도 어떻으면 최고 단계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공인중개사를 꿈꾼다면 이 공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가 굉장히 요즘에 어떻습니까? 좀 이제 인기리인 요즘에 토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서 앞으로 이제 1월달 진행되면 여기서 이제 토지 강의도 이제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강남 쪽에서 토지 강의는 계속 하고 있고 지방에서 이제 토지 강의 많이 하는데, 실제 앞으로 이제 토지가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즘 인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그건 어딜 보면 아냐면 우리가 이제 그 경매시장을 가보면 압니다. 지금 현재 경매시장에 가보면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 중반 이후, 내년 이제 초 중반 이후나 한 번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분명히 한번 급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경매시장에 가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도 지금 현재 가보면 거의 경락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경락금이 보통 90몇 %. 얼마 전까지만 한 80% 정도면 아파트로 경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90몇 %, 심지어는 100%, 102%, 요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 단독주택 경락을 받았을 땐 크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엄청 붐비지. 법원에 가면 발들 틈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이죠. 토지 쪽은 조금 썰렁합니다. 근데 토지 쪽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토지는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우리가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때 한창 우리가 부동산 경기 좋고 그럴 때는 토지가 경매시장에 나오게 되면 경락이 그때는 100%, 200% 이렇게 해서 경락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통 토지가 나오게 되면 3회, 4회 유찰되는 것은 기본이야. 어떤 또 5회, 6회. 경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는 말이에요. 가격이 20%, 뭐 10몇 %까지 떨어진 것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토지들을 갖다가 잘 선별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거기다 내가 실수해서 그래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받아놨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가격이 나중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처분한다. 그러면 절대 토지는 지금 현재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워낙 많이 나온다고요. 저는 매주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물건도 보고 분석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저쪽 용인 쪽에서 나오신 18억짜리 지금 현재 거의 한 5억대에서 한 4억대까지 떨어진 것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나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 권리관계 좀 복잡해. 권리관계 좀 복잡하면 사람들이 대들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잘 알아. 왜냐?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법, 민법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공법만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공법. 토지만 나오면 여기서 아까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경기도 광주시 그 남촌면이라고 거기에 토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대지 한 500평 정도 돼요. 500평 정도 그게 자연 녹지적이고 개발 제한구역인데 그게 5억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현재 2억 한 8천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반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졌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가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또 피하는 거야.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보니까 전부 다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됐는데 그래서 그걸 현장을 한번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남한강도 밑으로 쫙 보이고 말이죠. 전원주택을 건축해서 아주 딱 500평이니까. 그리고 거의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아주 전망도 좋은 지역이고. 그러면 한 대지 한 500평 정도에 한 2억 내외 정도. 2억 정도에 분양, 여기서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전원주택 건축해가지고 텃밭도 가꾸면서 아주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개발 장벽 묶여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피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공법에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보통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이 추가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근데 보통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라는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안 하거든요. 보통 개발할 지역이다 보통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거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시청을 들어갔습니다. 시청 들어갔으니까 도시개발과들어서 담당 날 확인했어요.
아니 이거 왜 여기 개발지역인데 지구단위 이렇게 지정되느냐? 개발할 지역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 분이 도면을 딱 보더니 아 전에는 이게 개발지역인데 얼마 전에 이게 풀렸습니다. 얼마 전에 풀려가지고 이 앞으로 여기로 취락지로 개발해서 지구단위를 지정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도면상에서는 지금도 개발지역을 묶여있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만 보고 경미사리만 보고 개발지역을 묶여있으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개발지역이 풀렸잖아요. 풀린 상태에서 가격이 그 정도로 됐다면 아주 이건 좋은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떻습니까? 누가 경매를 받아도 사실상 이득도 크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이런 땅, 이렇게 눈먼 땅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이제 확인 절차라든가 이 공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접근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토지 쪽에서는 아까 전문가도 적다고 그랬고 또 지금 현재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토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토지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특히 부동산 공법을 잘 하셔야 된다. 저하고 친해지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공법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와 건축물에서 주로 뭘 다룬다? 토지 쪽을 많이 다루게 있는 법률이고 토지에 대한 최고 전문가를 꿈꾼다면 공법을 잘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공법은 이건 우리가 행정법의 일종입니다. 행정법. 행정법 이것도 우리가 행정, 관청하고 일반, 국민, 행정, 관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를 갖다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이 다른 법률보다 다소 좀 여러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어려운 법률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행정법은 말이죠. 여러분 1차에서 공부하게 된 민법의 특별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먼저 민법을 쫙 공부해놓고 그 위에다가 행정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야.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죠. 행정법을 한번 공부를 해본 역사도 없고 또 민법과 공법을 갖다 같이 공부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는 용어들이 첫 시에서 끝까지 그 용어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 대부분이에요. 용어가 생소해. 또 행정법적인 기초 이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이 전문적인 용어를 깊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 공법이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법적인 기초 이론이 필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부동산 공부 어떤 거냐. 보통 우리가 행정, 계획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계획법. 계획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라는 정책,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공부하느냐. 국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공부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투자, 격언 중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앞으로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왜? 우리나라는 항상 전 국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난개발. 거기에 큰 원칙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선계획 후 개발. 다른 말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미 계획을 수립해놓고 개발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먼저 알면 어디가 개발될 적이고 어디가 투자 가치가 높은 적이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동산 공법은 각종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법에서 또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계획 파트입니다. 계획. 무슨 계획이 계속 나오고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이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립하게 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계획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부동산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제법. 규제라는 건 뭐냐? 뭘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공법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의 뭘 하라는 얘기보다는 주로 하지 말라는 쪽이 많습니다. 왜냐? 국가가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규제를 가하는 법률. 이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만약 이 규제 아까 위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반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집행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처벌.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이걸 갖다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네. 부동산 공법이란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누가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뭐를 계획, 정책을 수립해 놓고 우리는 토지 문제에 관해서 주택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해나갈 테니까 여기를 따라라. 뭘 하지 말라. 규제를 가는 거죠. 만약 그 규제 위반되면 형사 처벌하겠다.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기획법에서도 농지법까지 공부할 6개 보면 전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에 관한 법이고 행정관청 일반 국민에게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규제를 가하는 법률.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성격을 한다. 공법은 전부 다 규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는 뭐예요? 주로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얘기면 자꾸 뭘 해라, 해라 하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게 되면 2년, 3년 교도소 간다. 자꾸 저는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네? 공법의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징. 자, 이건 제가 학문적 성격,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 공법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법이 여러분 1차, 2차 통틀 6개의 과목 중에서 시험 과목으로서 하나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5개 과목과 비교해 볼 때 공법은 수험 과목, 시험 과목으로서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다른 과목과는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공법은 이건 말이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범위가 넓어요. 그만큼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차에서 다루게 된 민법이라는 과목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 민법을 실제 공부할 때 말이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양이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코스로 돌아가는 그 양이 실제 정규 법과대학에서 머리 샤프한 20대 법학도들이 적어도 4학기 내지는 5학기를 공부하는 내용이야. 4학기면 보통 어떤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을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2개월은 다 끝내버린다니까요. 에?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공부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민법 실력이 웬만한 법학도들보다 더 좋아요. 문제 풀으면 훨씬 더 점수 잘 나온다는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민법도 범위가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건데 실제로는 법 조항수를 보면 그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은 아까 출제 범위 6개 법률이라고 그랬죠. 6개 범위다. 시행령, 시행규칙하면 3, 6, 18, 18개 법률이죠. 18개 법률. 이걸 법 조항으로 하면 약 한 1500개 조항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법은 민법에 비해서도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법률이 공법이고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앞을 공부하다 보면 뒤를 잊어버리고 뒤를 공부하다 보면 앞을 잊어버리고 조금 알만 하면 이제 앞하고 뒤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공법이 사실 다른 과목보다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절대 미루어 두시면 안 돼요. 다음 해야지. 어떤 사람은 1차 과목을 먼저 언제까지 끝내놓고 2차는 나중에 되겠다. 끝내기는 뭘 끝내요? 끝낸다는 게 되나 그게? 예? 그리고 항상 공법은 민법, 개론하고 공법은 항상 같이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절대 미루면 한순간 짧은 시간 내에 절대 안 되는 과목이 공법이야. 그러니까 공법은 여러분이 지금 입문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신 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수업 빠지지 마시고 끊임없이 11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아주 고득점 나오실 수가 있어요. 범위가 넓다는 거. 두 번째, 또 이건 개정이 아주 빈번합니다. 여러분 민법 같은 과목은 개정이 안 돼요. 거의 한 번 공부는 20년을 써먹어.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민법 실력 지금은 똑같아 거의. 그런데 공법은 매년 바뀌어요. 정부에서 뭐 부동산 어떻고 대책 나오잖아요. 그럼 공법이 바뀌어. 또 아까 150여 개의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150여 개의 법률 중에 어느 하나 법률이 바뀌면 그거 관련된 내용을 다 바꿔줘야 돼. 그럼 공법 1년 내내 바뀌고 1년에 한두 번 바뀌는 게 아니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공법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게
민법이나 개론 같은 것은 작년에 썼던 교재를 그냥 써도 되고 자료도 그냥 써도 되고 문제도 작년 문제 그대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뀌질 않으니까. 근데 공법은 매년 책도 새로 써야 되고요. 개정될 때마다 전부 찾아가지고 다시 또 수정하셔야 되고 문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도 공법만큼은 절대 기출문제 보시면 안 돼요. 민법이나 개론은 기출문제 보면 좋죠. 공법은 기출문제 1년만 지나면 정답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정답이 달라져 버려요.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공법은 항상 어떤 범위가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도 그만큼 또 어려워한다. 그럼 개정될 때마다 법을 바꾸고 여러분 교재를 찾고 수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짜증나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꾸 개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짜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개정이 된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좋아지려는 노력이구나. 좋아지려는 몸부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또 개정될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뭐 개정된 부분을 갖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하세요 하고 또 유인물도 나가고 또 여러분에게 이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점들만 신경 쓰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그래서 개정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는 또 이게 말이죠. 수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수치. 여러분 수치 좋아하시나요? 수치? 아마 세무직 공무원 아니면 수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공부 참 많이 나오니까 이거 수치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짜증을 많이 내십니다. 그러나 너무 수치 연연하지 마세요. 가장 무의미한 것은 의미도 모르면서 숫자만 암기하고 있는 거. 그 무슨 뜻인데요? 의미는 몰라. 근데 숫자만 암기하고 있어. 그 의미를 전부 다 왜곡하고 다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단순하게 수치가 몇이냐 수치가 몇이냐 이런 문제 출제 안 돼요. 네? 우리가 무슨 뭐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무슨 뭐 임진왜란 몇 년도 일어났냐 뭐 1492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이러면 안 나와. 그러니까 절대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공부를 쭉 해두시면 중요한 수치는 여러분 시험 볼 정도 되면 웬만한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막바지 정도 되면 제가 꼭 이제 기억해야 될 수치것은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하나 작은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지 마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범위도 넓은 데다가 개정도 많이 든 데다가 수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얘기만 몽땅 묶어놨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아까 공법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아해야 될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1차를 통과해서 합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공법이고 또 실무에 남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 공법이고 또 중개사에서 성공하시려면 공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세요. 첫째는 절대 여러분 수업 중에 너무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반가운 소리죠? 네. 어떤 사람 말이죠. 공법을 잘하려면 뭐 3000개를 암기해야 된다. 실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머리가 옛날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암기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미도 모르면서 암기하려면 어때요? 암기도 안 돼. 암기도 안 되고 또 금방 또 잊어버려.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문제가 암기 중심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요즘에 문제는 문제를 다 읽어보고 무슨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찾아내는 문제지 기억력 테스트하는 문제가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암기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히 뭐예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꼭 암기해라 암기라는 것은 거의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첫째는 항상 어떤 제도가 나면 그 뭐 취지라든가 배경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제도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 제도가 왜 나왔지? 이 제도가 왜 필요한 것이? 이걸 먼저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그 제도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나 취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뭘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펠링 맞나요? 필이 있어요. 필. 느낌. 무슨 말이냐? 아, 이거 참 좋은 제도네. 아, 이게 이런 제도였구나. 아, 이거 좀 아쉬움이 좀 있네. 앞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마지막에 필이 있어요. 필.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요거 안 하고, 요거 아예 없고, 요것만 암기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제도 하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 취지부터 쭉 이해하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딱 하시고, 아,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나왔구나.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다. 이 제도는 이렇게 여러분이 딱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일단 재밌어요. 재밌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나오는 문제를 풀어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무에 나서도 자꾸 응용력이 생깁니다. 응용력.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절대 암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또 아까 수치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공법을 여러분이 좋아하셔야 돼요. 좋아. 여러분 이런 표현 아세요? 지자는 불여 호자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자는 불여 낙자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해라? 좋아해라. 억지로 좋아하지 말고 그걸 즐겨라. 지자는 불여 호자, 호자는 불여 낙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잘 하려면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공법을 좋아하고 공법을 즐기면 돼. 즐기면. 그러면 공법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강법이든 간에. 즐기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자, 그래서 공법을 여러분 즐기고 공법을 좋아하시려면 몇 가지 좀 선행 조건으로 여러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이제 11월 12일 강의 입문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입문 강의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 어떤 것인가 이게 사실 여러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1월 12일 강의는 절대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말라고요.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 처음 듣는 얘기죠. 많이 하지 마세요. 왜? 초창기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지쳐버려요. 지쳐버린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단 10월 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단계를 쭉 끌어올리는 과정이잖아요. 쭉 끌어오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후반에 가면 체력이 떨어지고 후반은 먼저 해서 나중에 후반은 거의 학원도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점차 해서 후반에 막바지로 갈수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때는 더욱더 학원도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일찍 시작하신 분들이 처음에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후반까지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1월, 12월 입문 강의 시작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가장 합격률 높으신 분들 일찍 1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가장 높아요. 그 대신 11월, 12월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2개월 정도는 공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일반적인 것들, 앉아있는 습관들 이런 것만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대신 공법을 여러분이 좀 잘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삼으세요. 준비 과정. 공법을 좋아하라고 그랬죠? 좋아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첫째는 여러분 이번 11월, 12월 과정에서는 말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책들, 소자면 재테크 책들 있죠. 이런 책들을 한 권 정도 선별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11월, 12월 과정. 또 한 권 정도라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말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부여돼야 돼요. 동기부여라고 그러죠.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가 강해야만이 사람이 그걸 갖다 꾸준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긴 하는데 왜 하느냐고 그러면 아예 그냥 해.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길을 꼭 해야 될 어떤 욕구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나 동기를 부여하는 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요즘 재테크 책들을 한 권쯤 읽어보시면 아 나도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 되고 싶다. 나도 부동산에서 돈 좀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공부안 해도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되고 또 이 재테크 책들 보면 요즘에 책들이 이렇게 어렵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좀 재밌게 이렇게 시전도 많이 있고 또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용어도 여러분 익숙해지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시면 재테크와 관련된 책들을 한 권 정도 선별해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제 또 각종 자료를 많이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자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여러분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인터넷 사용.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죠. 요즘에는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요즘엔 우리 머리가 점점 텅텅 비어가는 것 같다. 그렇죠? 갑자기 집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친구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났잖아요. 왜? 휴대폰에 전부 다 저장돼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얼마나 빨리 끄집어낼 수 있냐. 이게 능력이야.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각종 자료를 갖다 몇 분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놓고도 어디를 검색해도 뭘 찾으면 이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은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얼마나 빨리빨리 뽑아내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냐. 이게 요즘에는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터넷 사용을 자꾸 습관화 드셔야 되고 자꾸 필요한 자료도 찾아보셔야 되고 국토해양부도 국토교통부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관련자를 찾아보시고 그걸 여러분이 짜집기도 하시고 또 그 관련된 글도 쓰시고 이런 습관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한참 그 문제됐던 미네르바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미네르바. 그 다음 뭐 경제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학력이 뭐예요? 전문대 출신이에요. 경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로 뭘 했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남의 일을 갖다 짜집기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을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전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돼가지고 체포됐잖아요.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서 검찰 수사관이 잡아놓고 이 사람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A4 용지를 갖다 몇 장을 딱 주고 내년에 부동산 전망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어. 그래서 네가 맞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단순히 했던 것이 남의 그걸 갖다 짜집기 한 것이고 그걸 갖다 분석화했던 거거든.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앞으로 자꾸 부동산에 대해서 글도 쓰시고 여러분이 질문도 올리시고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게 되면 집에 가시면 제 개인 카페도 좀 들어가 보세요. 제 개인 카페는 이제 앞으로 다음에 들어가셔야 제 이름 고광표 치시고 엔터 치시면 부동산 고광표 그 카페가 뜰 겁니다. 거기 회원 가입하시고 가끔씩 실명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각종 자료도 거기에 올라갈 것이고 이제 동영상 자료라든가 여러분 필요한 질문도 거기다 올리시고 또는 저는 거기 이제 토지 쪽이라든가 경매 쪽 이런 관련된 자료들도 거기에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꾸 이용하셔야 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 자유 게시판에 공지사항에다 여러분이 부동산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들에서 제가 10권을 소개해놨어요. 그 이제 주로 이제 합격하신 여러분 선배들 위해서 이번에 이제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10권을 소개해놨는데 그 중에서 한두 권 정도 선별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뭐 서점에 지금 현재 있는 책도 있고 품절된 책도 있고 그럴 겁니다만 그 책이 아니라도 이런 거 서점에 가지고 여름에 부동산 관련해서 잘 팔린 책이 뭡니까 해가지고 한 권 정도 선별해서 이렇게 옆으로 올려놓은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꼭 좀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을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보세요. 경제신문.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신문을 보지 않고는 역시 어떻습니까? 남에게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10권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 강남 부자들의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의 얘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강남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여성 기자 2명이 강남 사람들을 집중 취재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물론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강남 사람들은 부정적 시각이었습니다. 뭐 강남 사람들을 하면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부모를 잘 만나서 상속을 잘 받아서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 뭐 오렌지죠, 좋은 차,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강남 부자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여성 기자 2명이 6개월 동안 집중 취재해서 같이 사우나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울리면서 그 과정을 갖다 6개월 뒤에 책으로 쓴 책이 바로 이제 강남 부자들인데, 그 책의 결론 부분을 보면 결론 부분이 나왔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혀 잘못된 생각이었다. 결론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반드시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그 특징을 한 10가지를 쭉 써놨는데, 강남 부자들의 특징을 10가지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라고 나오느냐? 그 사람들은 적어도 1년 이상 경제신문 하나씩은 꾸준하게 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경제신문 보시나요?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게 계겠죠. 집에 스포츠 신문만 쌓여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스포츠에만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집에 경제신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경제신문도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경제 문제, 부동산의 문제에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을 모르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자꾸 경제신문을 보다 보면 거기다 각종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용어가 자꾸 경제적으로 익숙해지게 되고, 모든 걸 경제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신문 할 정도로 꼭 좀 보시는 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게 돼요. 마인드. 경제적인 마인드. 그 사람이라는 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라는 게.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누가 어울리냐 하는 게. 예. 얼마 첫 시간이니까 조금 여담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악산을 다녀왔어요. 설악산을 왜 다녀왔냐면,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조금 이제 하기서 이제 가족과 여행도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설악산에 보니까 경매물건이 하나 나온 게, 설악산 그 온천지구 내에 말이죠. 비지구인데 거기에 모텔 숙박시설이 4층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숙박시설 4층짜리. 4층짜리인데 이게 13억 2천에서 경매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한 3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층짜리 모텔, 그것도 설악산 바로 앞이야. 거기에 13에서 시작된 3억 2천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다음 기일이 이제 11월 18일인데 얼마 안 남았네. 11월 18일 이제 경매인데, 그러면 떨어지면 2억 몇 천까지 떨어지든가, 아니면 그 전에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3억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보통 경락 금액의 80%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13억짜리 모텔을 갖다 우리가 손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물건이기에. 자료상이라든가 저 설상 봐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실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실제 가서 꼭 현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대지가 거의 평수가 한 400평 가까이? 네, 굉장히, 땅값만 해도 굉장히 큰 지게요.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저걸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중개사 시험 때문에 계속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나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가족들하고 여행도 갈 겸 거기를 가자 해서 제가 1박 2일로 애들하고 같이 4명이서 이제 갔습니다. 가지고 현장에서 물건을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보니까는 물건이 외형상 볼 때는 참 그런데, 그 사정을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숙박업소들의 대부분 휴업 내지는 폐업 상태예요. 왜냐? 설악산이 여러분들이 여고 시절에 수학여행 가던 시절에는 대박이 났던 장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수학여행 그쪽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객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고, 또 모처럼 주말에 가족이라든가 연인들끼리 거기를 가도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차를 타고 다시 이동하고, 그러니까 숙박업소 자체가 거의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딱 가보니까 외부의 내용, 그 건물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노후화되어 있어. 그렇게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만약에 경매를 받으면 전면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주변 숙소를 갖다 다 알아보고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 사정 아는 주인한테 이게 어떤 물건입니까? 물어봤어요. 장에 물으니까 그분이 다 얘기를 해줘요. 아, 거기 지금 이제 그 상태 한 50% 거의 휴업 상태고, 거기는 영업이 안 돼가지고 폐업한 상태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거는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또 그걸 받는다 하더라도 영업이 돼야 될 건데 영업이 안 돼.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뭐 숙박소는 몇 개 있는데 대부분 다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럼 이건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돼. 받아봐야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그냥 땅만 보고 그걸 산다 모르지만. 근데 땅만 보고 사가지고 거기다 그 건물을 철거해놓고 뭘 다른 걸 한다고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돌에서 조금 이면도로 별로 그렇게 적절치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격만 놓고 볼 때는 참 많이 떨어졌는데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물건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제가 또 그쪽에 이제 검찰청에 있는 친구에서 불러내가지고 요즘 이쪽 경제가 좀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속초 경제가 전국에서 최하위래요. 최하위. 예. 거기는 옛날 뭐 횟집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관광업소가 먹고 살았는데 이게 그게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부동산 경제나 모든 게 가장 안 좋은 데가 거기다 얘기래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얘기할 때 50% 60%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의 80%는 폐업되는 휴업 상태일 거다. 그런 경향이 더욱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제가 여기 어디 혹시 그러면 뭐 가볼 만한 데 없냐 하니까 내일 가다가 저기 그 속초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중앙시장 한번 좀 들려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중앙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녀요. 뭘 이렇게 다 들고 다녀. 그 사람들 2명, 3명씩 어울려가지고 막 손에 몇 개씩을 들고 그게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닭강정이라는 게 있잖아. 닭강정. 닭강정집이 거기에 유명하대요. 그래서 전부 거기 닭강정을 사러 거기 속초 중앙시장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니 사람들이 줄이 서가지고 말이죠.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 저렇게 기다리고 있냐 보니까 호떡집 있잖아요. 호떡집에서 호떡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거기 두 군데 세워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속초 시장 자체가 참 재밌잖아요. 시장 상인들이 뭔가 물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닭강정.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럼 기다리고 저 호떡이 도대체 어떤 호떡 한번 기다려보니 저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딸이 1시간 기다려가지고 호떡 4개를 샀어요. 하나에 1,000원씩 하는데 1시간 기다려가지고 별 맛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그러면 저도 닭강정 한번 또 사러 가보려고 이제 그걸 찾아서 가봤어요. 닭강정이 거기 참 골목이야. 근데 닭강정이 말이죠. 하나에 보니까 이게 16,000원씩인가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 수북히 산더미쯤 사놓고 그걸 파는 거예요. 산더미. 하루 종일 몇백 배를 팔 것 같아. 사람들 줄 서서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제가 야 대단하다. 닭강정이 대단하고 떡볶이가 대단하다. 그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에서 그거 아세요?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엔겔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 엔겔 지수는 아시죠? 자기 수입에 대해서 뭐야 먹고 마시고 여기 쓰는 돈의 비용을 갖다가 엔겔 지수라고 하는데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그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 자체가 다른 물건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닭강정하고 떡볶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그것만 기다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지역의 경제사를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가서 보면서 제가 그 지역 경제를 또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그래서 항상 현장을 자주 가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암기중심 하지 마시고요. 아까 경제신문 하나씩 보시라니 제가 그 부동산 강남 부자들 얘기하다 그 얘기로 빠졌죠. 그래서 강남 부자들 얘기에 첫 번째 경제신문 하나씩은 꼭 봐라.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니. 경제적인 마인드. 그래서 그 10가지 특징을 쭉 써놨는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제신문 하나 정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인터넷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경제, 부동산하고 자꾸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쪽에서 여러분이 쉽게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앞으로 절대 암기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갖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재미가 있고 또 공법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공법 가장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가장 잘하는 비결은 공법을 가장 잘하는 비결. 결석하지 않는 거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교수님을 사랑하는 거. 잘하시네. 네. 담당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됩니다. 네? 제가 전담 그러셨어요? 일단은 제 과목뿐만이 아니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을 좋아하려면 그 담당 선생님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을 자꾸 가까워져야 되고 또 나는 죽도록 저 과목이 싫다. 나는 왠지 무슨 세법이 싫어. 아니 나는 왠지 무슨 과목 싫어. 그럼 싫다고 그걸 갖다 배제하지 말고 그분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 과목 다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부의 기본적인 성격까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공부의 기본적인 성격.